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그런 시절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아주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산세가 워낙 험하고 깊어서 구름도 쉬어가고 바람도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탓에 겨울이 되면 눈이 처마 끝까지 쌓여 마을 전체가 하얀 소미불을 덮은 것처럼 고요해지곤 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끝자락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바보달구라고 부르는 착한 나무꾼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조금 느려서 바보라고 불렸지만, 사실 그는 바보라기보다는 마음이 너무 맑아서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달구는 덩치가 남산만하고 힘이 장사여서 쌀가마니 두어 개쯤은 거뜬히 들어 올렸지만,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밟을까봐 조심조심 걷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졸졸 따라다니며 놀려대도 달구는 그저 허허 웃으며 주머니 속에 넣어둔 산딸기나 도토리를 꺼내 아이들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급한 일이 생기거나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할 때면 을의 달구를 찾았고, 달구는 실은 내색 한 번 없이 언제나 묵묵히 제 일처럼 도와주었습니다. 삭슬 제대로 쳐주지 않아도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이나 시원한 물 한 바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싱글벙글 웃는 달구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만만하게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없이는 마을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달구의 집은 비록 허름했지만 그의 성품처럼 마당은 언제나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땔감은 처마 밑에 반듯하게 쟁여져 있어 주인의 부지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매서운 추위가 마을을 덮쳤는데,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며칠 밤낮으로 눈이 펑펑 쏟아져 내렸습니다. 산짐승들도 모두 굴속으로 숨어들고 마을 사람들도 꽁꽁 얼어붙은 문을 걸어 잠그고 아랫목을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밭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날이었지만, 달구는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째 눈이 계속되는 바람에 땔감이 떨어진 이웃집 할머니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달구는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밭을 헤치며 산으로 향했는데, 차가운 바람이 볼을 칼로 베는 듯 스쳤지만 달구의 이마에는 어느새 송골송골 땀이 맺혔습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아 발자국 하나 없는 설산은 너무나 고요해서 달구가 밟는 눈소리만이 뽀드득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을 산속 깊이 들어가 마른 나무를 주워 모으던 달구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허리를 펴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얀 눈 위에 붉은 점들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는데, 처음에는 산짐승이 다쳐서 피를 흘리고 간 자국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달구는 겁이 났지만 호기심과 걱정스러운 마음에 핏자국을 따라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핏자국은 덤불숲 너머 벼랑 끝자락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곳에는 눈 위에 쓰러져 있는 검은 물체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낡은 무명옷을 입은 마을 사람이 아니라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화려한 비단 치마는 찢어져 있었고 고운 꽃이는 한 짝이 벗겨져 꽁꽁 언발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달구는 깜짝 놀라 지게를 내려놓고 여인에게 달려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얼어붙어 숨을 쉬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여인의 얼굴과 손에는 긁히고 멍든 상처가 가득해서 단순히 길을 잃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험한 일을 당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달구는 덜컥 겁이 났지만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 귀한 분이 얼어 죽을 것이 뻔했기에 망설일 겨를이 없었습니다. 달구는 서둘러 자신이 입고 있던 두툼한 솜누비 겉옷을 벗어 여인의 몸을 감싸고 차가운 손을 자신의 투박하고 따뜻한 손으로 비비며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보시오, 눈 좀 떠보시오.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요. 달구가 애타게 불렀지만 여인은 가느다란 신음소리만 낼 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그것도 이런 험한 날씨에 귀한 차림을 한 여인이 쓰러져 있다는 것은 예사일이 아니었습니다. 달구는 머리가 좋지 않아 복잡한 생각은 할 줄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이 여인을 마을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 눈에 띄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인의 상처가 누군가의 폭력에 의한 것임을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달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나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지 살폈으나 들리는 것은 오직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달구는 결심한 듯 여인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자신의 등 뒤에 업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여인의 몸무게에 달구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지게는 눈 속에 숨겨두고 여인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단히 추스른 뒤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미끄럽고 위험했지만 달구는 행여나 등에 업힌 여인이 다칠까봐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디뎠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 사방이 어둑어둑해진 뒤였습니다. 다행히 날이 춥고 눈보라가 심해 마을 길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달구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덤불 사이로 난 새끼를 이용해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터질 것만 같았지만 달구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낡은 살인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선 달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둘러 방문을 열고 여인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냉기가 가득한 방 안이었지만 밖보다는 훨씬 포근했습니다. 달구는 여인을 아랫목에 눕히고는 곧바로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아껴 쓰던 장작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부채질을 해대니 금세 아궁이에서 붉은 불길이 타오르며 방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달구는 방 안이 훈훈해지자 물에 적신 수건을 가져와 여인의 얼굴과 손에 묻은 흙과 핏자국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닦아내고 보니 여인은 달구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사람보다도 고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절에 있는 관세음 보살님. 그림에서 튀어나온 듯한 기품 있는 모습이었지만 눈가와 볼에 든 시퍼런 멍이 그 아름다움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여인의 언발을 자신의 가슴에 품어 녹여주며 제발 깨어나기만을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처님, 산신령님, 제발 이 불쌍한 마님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평생 착하게 살 테니 제발 눈만 뜨게 해주십시오. 달구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아니면 방바닥에 온기가 전해졌는지 여인의 창백했던 볼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윙윙거리는 바람소리와 함께 덜컹거리는 문소리가 들려 달구는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찾아온 것은 아닌지 아니면 여인을 쫓던 무서운 사람들이 들이닥친 것은 아닌지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달구는 살금살금 문가로 다가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지만 다행히 거센 바람에 문고리가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달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여인 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달구는 쌀독을 뒤져 얼마 남지 않은 쌀을 꺼내 씻은 뒤 솥에 넣고 물을 넉넉히 부어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지자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미음이 끓는 동안 달구는 여인의 젖은 겉옷을 벗겨 말리고
자신의 무명옷을 덮어주었습니다. 여인의 옷에서 떨어진 놀이개 하나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을 보고 달구는 그것을 집어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옥으로 만든 나비 모양의 놀이개였는데 달구 같은 나무꾼이 보기에도 값이 엄청나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달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인의 머리맡에 놓아두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왜 이런 상울까지 도망쳐 왔는지 달구는 알 길이 없었지만 이 놀이개 하나만 봐도 보통 집안의 여인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귀한 분이 우리 같은 총석까지 오셔서 고생을 하시는고. 달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아궁이의 불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무를 밀어넣는 달구의 얼굴은 불빛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미음이 다 끓자 달구는 그릇에 담아 호호 불어가며 식혔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앉히고 숟가락으로 미음을 조금씩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삼키지 못하고 흘러내리던 미음이 몇 번의 시도 끝에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꿀꺽. 그 작은 소리가 달구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더 반갑게 들렸습니다. 옳지 옳지. 잘 넘어간다. 조금만 더 드시오. 달구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인을 격려하며 계속해서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미음 반 그릇 정도가 비워졌을 때쯤 여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향하다가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달구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여인은 낯선 사내와 낯선 천장을 보고 놀란 듯 몸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달구를 바라보며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달구는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순박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마님. 여기는 제 집입니다요. 산에 쓰러져 계신 걸 제가 업고 왔습니다. 해치려는 게 아니니 안심하십시오. 달구의 어눌하지만 진심 어린 말투와 따뜻한 눈빛의 여인은 조금씩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달구는 여인이 울음을 터뜨리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하며 투박한 손으로 자신의 옷소매를 잡아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모르는 곳입니다요. 그날 밤 달구는 여인이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여인은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악몽을 꾸는 듯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였고 그때마다 달구는 젖은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며 토닥여 주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렸지만 달구의 작은 초가집 안은 촛불 하나가 은은하게 타오르며 두 사람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문가에 앉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평생 혼자서 지내온 이 좁은 방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꽉 채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달구는 잠든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불쌍한 분을 지켜주겠노라고. 새벽녘이 되자 바람이 조금 잦아들고 창호지 문 밖으로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달구는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는 여인이 깰까봐 조심조심 밖으로 나와 마당에 쌓인 눈을 치웠습니다. 눈을 치우면서도 달구의 시선은 자꾸만 살인문 밖을 향했습니다. 어젯밤 눈이 많이 와서 자신의 발자국이 모두 지워졌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밤새 내린 눈이 달구가 업고 온 흔적을 말끔히 덮어버려 세상은 다시 깨끗한 도화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달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달구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깨어나고 활동을 시작하면 낯선 사람의 흔적을 숨기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구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는 찬밥 덩어리로 대충 때우던 아침이었지만 오늘은 환자가 있으니 정성껏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국 냄새가 마당으로 퍼져나가자 마치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는 것 같았지만 달구의 마음속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마을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소리였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달구는 부직갱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분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바보라고 놀림받아도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황소고집 달구였으니까요. 이제 방 안에 있는 저 귀한 손님은 달구의 목숨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방 안에서 기척이 들려 달구가 서둘러 밥상을 들고 들어갔을 때 여인은 일어나 앉아 멍하니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구가 들어오자 여인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는데 어젯밤보다 한결 편안해진 눈빛이었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요? 배고프실 텐데 이것 좀 드십시오. 달구가 밥상을 내려놓으며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여인은 밥상 위에 놓인 투박한 보리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을 내려다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가느다랗지만 기품이 서려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달구는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해맑고 순수해서 여인의 굳어있던 마음도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밥상 훈기만큼이나 은근한 믿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산 아래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두 사람은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침은 간밤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화창하게 밝아왔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였고 하얗게 덮인 장독대 위에는 참새들이 날아와 쫑알거리며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달구는 방 안의 온기가 식지 않도록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밀어 넣은 뒤 마당으로 나와 기지개를 켰습니다. 밤새 쌓인 눈이 눈부시게 빛나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달구의 마음은 어제보다 한결 가벼웠습니다. 방 안의 여인이 밤새 끙끙 앓기는 했어도 아침에 미움 한 그릇을 싹 비우고 다시 잠든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달구는 마당 한 구석에 쌓인 눈을 빗자루로 쓸어내며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이분을 숨기고 보살펴야 할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리가 좋지 않은 달구였지만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기에 그의 눈빛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달구는 여인이 깨어나면 먹을 점심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쌀 몇 줌과 묵은 김치, 그리고 말린 시래기뿐이라 몸이 성취하는 환자에게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을 비우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없는 사이에 누가 들이닥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그렇다고 계속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달구는 방문을 살짝 열고 곤히 잠든 여인을 확인한 뒤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님, 제가 금방 다녀올 테니 인기척이 들려도 절대로 문을 여시면 안 됩니다요. 죽은 듯이 계셔야 합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달구는 여인이 자신의 말을 들었으리라.
믿으며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닫고 나섰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내려가는 달구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행여나 자신의 발자국 옆에 다른 누군가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지 샅샅이 살피느라 땅만 보고 걸었습니다. 다행히 산길에는 산토끼나 고라니가 지나간 흔적 외에는 사람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벌써 나와 집 앞에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평소처럼 해벌쭉 웃으며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칠성이 아재 눈이 많이 왔구만요. 달구의 인사에 칠성이라는 사내는 허리를 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래 달구야, 산속은 더 추웠을 텐데 별일 없었느냐? 밤새 바람소리가 귀신 우는 소리 같아서 잠을 다 설쳤다. 달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쿨쿨 잘만 잤습니다요. 눈이 와서 나무를 못해 심심할 뿐이지요. 마을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얼음을 깨고 물을 깃거나 빨래를 헹구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여느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집살이 고충이나 남편 흉보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고 소공어리는 모양새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달구가 물지개를 지고 우물가에 나타나자 아낙들의 시선이 일제히 달구에게 쏠렸다가 다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달구는 짐짓 모르는 척하며 두레박을 던져 물을 길어 올렸지만 귀는 쫑긋 세워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들었어 아랫마을 주막에 험상궂은 장정들이 들이닥쳤다잖아. 그래, 말도 마. 칼을 찬 놈들도 있다던데 무슨 도망간 죄인을 잡으러 왔다나 뭐라나. 죄인이 아니라 며느리가 도망갔다던데 시집 재산을 몽땅 훔쳐서 달아났대. 흉흉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물을 깃던 손을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시집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다니. 달구가 본 여인의 모습은 도둑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가까웠습니다. 찢어진 옷과 몸에 난 상처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진실을 모른 채 소문만으로 벌써 그 여인을 흉악한 도둑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안악이 달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달구야, 너는 산에 사니까 더 조심해야 한다. 그놈들이 산속굴이나 빈집을 뒤지고 다닌다는 소문도 있어. 혹시 낯선 사람 못 봤니? 달구는 짐짓 바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낯선 사람이요? 저는 산토끼밖에 못 봤는데요. 산토끼가 낯선 사람인가? 달구의 엉뚱한 대답에 안악들은 긴장을 풀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저 바보한테 뭘 묻겠어. 달구야, 넌 그냥 문 꼭 걸어 잠그고 있어라. 우물가를 벗어난 달구는 서둘러 장터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오히려 의심을 살 것 같아 필요한 물건을 사는 척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닷새마다 열리는 장터는 눈 때문에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좌판을 벌인 상인들도 추위에 떨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 손님들도 물건만 얼른 사고 자리를 뜨는 분위기였습니다. 달구는 약재상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여인의 멍든 곳에 발라줄 고약이라도 하나 사고 싶었지만 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꼬깃꼬깃한 엽전 몇 잎을 세어보던 달구는 결국 약 대신 닭 한 마리를 푹 고아 먹일 생각으로 푸죽간으로 향했습니다. 닭고기 국물이라도 먹으면 기력을 차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제일 작은 닭 한 마리를 사들고 품에 안으니 그 따뜻한 온기가 가슴에 전해져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장터를 빠져나오는데 저만치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에 낯선 산에 두어 명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갓을 삐딱하게 쓴 그들의 모습은 멀리서 봐도 예사롭지 않은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무언가 캐묻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매와 같아서 누구든 한번 마주치면 오금이 저릴 정도였습니다. 달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다행히 달구의 행색이 워낙 남루하고 바보 같아 보였는지 그들은 달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수근거렸습니다. 이 근방 산세가 험해서 숨어들기 딱 좋은 곳이야. 샅샅이 뒤져야 해. 그들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달구의 귓가에 스쳤습니다. 달구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그들 앞을 지나쳐 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달구는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느릿느릿 걸었습니다. 마을을 거의 벗어날 즈음 뒷산 할머니라 불리는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길가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뒷산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분으로 평소 달구를 친손자처럼 아껴주던 분이었습니다.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했지만 대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신기한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돌곤 했습니다. 달구가 인사를 드리고 지나치려는데 할머니가 지팡이로 달구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달구 아니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듯 탁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달구입니다요. 날도 차가운데 왜 나와 계십니까? 달구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허공을 응시하는 듯한 흐릿한 눈동자로 달구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달구야, 너 오늘따라 발소리가 무겁구나. 등에 짐이 없는데도 짐을 진 것 같아. 달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등에 엎여있던 여인의 무게를 느끼기라도 한 것일까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 달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말린 대추와 밤이었습니다. 이거 가서 끓여 먹어라.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는 대추만 한 게 없다. 그러고는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달구야, 올겨울 바람이 유난히 독하다. 문단속 잘하고 특히 낯선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조심해라. 알겠느냐? 할머니의 말은 단순히 추위를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도는 흉흉한 소문과 달구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혹시라도 달구가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달구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잠시 맞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할머니, 명심하겠습니다요. 문 꼭 걸어 잠그고 있겠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으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달구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라갈수록 눈이 깊어졌습니다. 달구는 일부러 덤불이 우거진 험한 길을 택했습니다. 편안한 길을 놔두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신의 발자국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손등이 긁혀 피가 맺혔지만 달구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까 마을 어귀에서 본 검은 옷의 사내들과 뒷산 할머니의 경고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놈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시간 문제야. 우리 집은 마을 끝이라 가장 늦게 오겠지만 반대로 도망칠 곳도 없어. 달구는 초가집이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보이자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저 연기가 누군가에게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의 불을 조절했습니다. 연기가 너무 많이 나지 않게 하지만 방이 식지 않을 정도로만 불을 떼야 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인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린 채 겁에 질린 눈으로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는 여인을 보고 달구는 얼른 안심시켰습니다. 접니다, 마님. 달구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달구는 품에 안고 온 닭과 할머니가 준 대추밤을 윗목에 내려놓았습니다. 여인은 달구의 얼굴을 확인하고서야 긴 한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달구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운 것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마을 분위기가 좋지 않던가요? 여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숨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요. 마을에 낯선 사내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칼을 찬 놈들도 있다고 합니다. 달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공포로 눈동자가 커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벌써 여기까지. 여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달구는 여인의 반응을 보고 자신이 본 놈들이 여인을 쫓는 자들이 맞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마님, 그놈들이 도망친 며느리를 찾는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시집 재산을 훔쳐 달아났다고요. 달구는 마을에서 들은 헛소문까지 전해주었습니다. 여인은 기가 막힌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훔친 것은 제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제 목숨과 친정의 명예를 짓밟고 이제는 누명까지 씌워 저를 잡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눈물의 달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바보라고 불리며 평생을 살아왔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토록 가녀린 여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잡으러 다니는 놈들이야말로 나쁜 놈들이라는 것을요. 마님 걱정 마십시오.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마님 터럭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달구는 씩씩하게 말하며 부엌에서 가져온 닭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뭐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도망을 가든 숨든 할 것 아닙니까? 달구의 투박하지만 든든한 말에 여인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구는 솥에 물을 붓고 닭과 대추밤을 넣어 푹 삶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에 퍼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불안감은 잠시나마 옅어지는 듯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산속의 어둠은 마을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달구는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문구멍을 헝겊으로 막아 밖으로 새나가는 불빛을 최소화했습니다. 닭을 고아 만든 국물을 마님에게 대접한 뒤 달구는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괴짝을 치우고 바닥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마님, 만약에 그놈들이 들이닥치면 여기 마루 밑 공간으로 숨으셔야 합니다. 좁고 답답하겠지만 거기밖에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감자를 저장하려고 파놓았던 작은 공간이 마루 밑에 있었습니다. 달구는 미리 그곳을 청소하고 짚을 깔아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긴장감은 고조되었습니다. 마을 쪽에서 간간히 들려오던 개 짖는 소리마저 뚝 끊기고 오직 바람소리만이 산을 휘감았습니다. 달구는 낫을 숫돌에 갈아 문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사람을 해칠 생각은 없었지만 위급한 상황이 오면 위협이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여인은 벽에 기대앉아 묵주 같은 것을 손에 쥐고 끊임없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달구는 그런 여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놈들이 이 산을 뒤지러 올라올지도 모른다. 내가 과연 저 무서운 놈들을 속일 수 있을까? 달구는 자신의 우둔한 머리를 탓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뒷산 할머니도 그러셨어. 바람이 독할수록 문을 잘 단속하라고. 나는 바보니까 바보답게 막아낼 거야. 달구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그 시각 마을 아래 주막에서는 검은 옷의 사내들이 술을 퍼마시며
지도를 펴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바로 달구가 살고 있는 상월짜기 끝자락이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쪽 산을 뒤진다. 눈이 많이 와서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야.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라.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의 걸걸한 목소리가 주막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달구의 오두막은 폭풍 전야의 고요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 평화는 이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달구는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내일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짙은 먹구름이 끼어있는 듯했습니다. 달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문 앞을 지켰고 마님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눈가가 퀭하고 파리해져 있었습니다. 달구는 마님에게 아침상을 차려 올리며 짐짓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려 애썼습니다. 마님, 날이 밝았습니다요. 밤새 별일 없었으니 오늘도 무사할 겁니다. 한술 뜨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달구의 목소리는 씩씩했지만 그 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님은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보였지만 자신을 위해 애쓰는 달구를 보며 억지로 미움을 한 숟가락도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이 까칠하여 삼키기 힘들었지만 달구의 정성을 생각하여 꿀꺽 삼켰습니다. 밥상을 물린 후 마님은 결심한 듯 정좌를 하고 앉아 달구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습니다. 달구님, 이제 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쫓기고 있는지 아셔야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달구는 무릎을 꿇고 앉아 마님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은 긴 한숨을 내쉬며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개성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거상 박진사의 고명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귀하게 자라 세상 물정 모르고 비단길만 걸어왔으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면서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친척들의 중매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으나 그는 사람의 탈을 쓴 늑대였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처음부터 저를 원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져갈 지참금과 물려받은 땅 문서를 노리고 혼인을 서둘렀던 것입니다. 마님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혼인 후 남편은 본색을 드러내어 기생집을 드나들며 가산을 탕진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곳간 열쇠를 빼앗으려 온갖 구박을 일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면 언젠가 마음을 잡겠지 하며 기다렸으나 그들은 급기야 마님이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마지막 알짜배기 땅 문서까지 내놓으라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딸의 노후를 위해 남겨준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기에 마님은 죽어도 내놓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님을 방에 가두고 밥을 굶기며 매질을 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와 칼을 들이대며 당장 도장을 찍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마님은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나는 듯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며칠을 굶고 매맞은 몸이었지만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마님은 벗어날 신을 새도 없이 맨발로 담을 넘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밤이었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지만 그 집구석에 있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기에 무작정 산으로 더 깊은 산으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헤매다 산속에서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달구의 집에 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달구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무릎을 적셨습니다. 천하의 몹쓸 놈들, 짐승만도 못한 놈들. 달구는 참지 못하고 바닥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평소 화를 낼 줄 모르던 순둥이 달구가
이토록 분노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달구는 자신의 어머니가 혹은 누이가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저토록 고운 분을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매질을 하고 칼을 들이댔단 말인가. 달구는 마님의 야윈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이제 걱정 마십시오. 그놈들이 여기 오면 제가 다 막아내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마님을 지킬 것입니다. 달구의 투박하고 거친 손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에 마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 천지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상월짜기에서 만난 바보 나무꾼이 자신에게 유일한 구원이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한두 마리가 짖는 소리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개들이 무언가에 놀라 일제히 짖어대고 있었습니다. 달구와 마님은 동시에 대화를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이어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고함이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잡듯이 뒤져라 건너편 상기슬도 빠뜨리지 말고. 험상궂은 목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찌어렁쩌렁 울렸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입니다. 달구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얀 눈밭 위로 까만 점 같은 무리들이 산을 오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손에 몽둥이와 낫을 들고 눈길을 헤치며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재빨리 방문을 닫고 마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님, 놈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서 숨으셔야 합니다. 달구는 어젯밤 미리 봐두었던 방구석에 낡은 장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겨우 사람 한 명이 웅크리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본래 구들장을 놓을 때 불길을 조절하거나 고구마를 저장하기 위해 만들어둔 곳이었는데 오랫동안 쓰지 않아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달구는 서둘러 바닥에 짚을 두툼하게 깔고 마님이 덮고 있던 이불을 그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가 좁고 답답하더라도 꾹 참으셔야 합니다. 제가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짐을 쌓아둘 테니 숨소리도 내시면 안 됩니다요. 마님은 캄캄한 구덩이 속을 들여다보며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들어가 숨는 것은 그렇다 쳐도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죄 없는 달구까지 해를 입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달구님, 저는 그냥 나가겠습니다. 저 때문에 달구님까지 위험해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마님은 달구의 팔을 잡으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평소의 어리숙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단호한 표정으로 마님을 번쩍 들어 올려 구덩이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런 소리 마십시오. 마님이 나가면 잡혀가서 죽습니다. 그러면 저도 따라 죽을 겁니다. 살고 싶으면, 그리고 나중에 은혜를 갚고 싶으시면 제 말 들으셔야 합니다. 달구의 기백에 눌린 마님은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못하고 구덩이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달구는 떨리는 손으로 장판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무거운 괴짝을 끌어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방 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지저분한 옷가지와 농기구들을 괴짝 주변에 어지럽게 널어놓았습니다. 방 안은 금세 게으른 호라비가 사는 지저분한 방처럼 변했습니다. 달구는 마지막으로 아궁이에서 재를 한 줌 꺼내 자신의 얼굴과 옷에 쓱쓱 문질렀습니다. 멀쩡하던 청년이 순식간에 며칠 씻지 않은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헝클어뜨리고 콧물 자국까지 그려 넣으니 영락없는 동네 바보의 모습이었습니다. 달구는 거울이 없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 정도면 놈들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추격자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이제는 집 마당까지 들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집인가 산 꼭대기에 웬 초가집이 있어. 나무꾼 놈이 산다던데 일단 뒤져봅시다. 대문 밖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쾅하는 소리와 함께 살인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달구는 방 안에 앉아 있다가 문소리에 맞춰 짐짓 놀란 척하며 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검은 옷을 입은 장정 5명이 들이닥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육모방망이와 쇠몽둥이를 들고 있어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습니다. 달구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해벌쭉 웃었습니다. 누구십니까요? 밥 주러 오셨습니까?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달외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침을 퇴 뱉었습니다. 에이, 쟤도 없게. 웬 반편이 놈이 살고 있네. 야, 이놈아, 혹시 여기로 도망친 여자 못 봤느냐? 비단 옷 입고 다친 여자 말이다. 우두머리가 방망이로 달구의 어깨를 툭툭 치며 위협적으로 물었습니다. 달구는 아픈 내색도 하지 않고 어깨를 움츠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자요. 여자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헤헤. 저는 산토끼는 봤는데. 깡충깡충 산토끼. 달구는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토끼 흉내를 내며 마당을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천진난만하여 긴장감이 감돌던 마당 분위기가 순식간에 기묘하게 변했습니다. 장정들은 어이없다는 듯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형님 이놈 진짜 바본가 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부하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매서운 눈으로 달구의 집을 훑어보았습니다. 바보라고 해서 방심하지 마라. 혹시 숨겨줬을지도 모른다. 야, 너희 둘은 부엌이랑 헛간 뒤져보고 너는 뒷간이랑 장독대 뒤져봐. 나는 이놈 방을 좀 봐야겠다. 우두머리의 명령에 부하들은 일사불란하게 흩어져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달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부엌과 헛간은 그렇다 쳐도 마님이 숨어있는 방을 뒤지겠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여기서 물러서거나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 끝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에요. 방에 밥 있어요. 나 배고픈데. 밥 주시면 보여드릴게요. 헤헤. 달구는 우두머리에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며 떼를 썼습니다. 우두머리는 귀찮다는 듯 달구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달구는 엉덩방아를 찌우며 마당에 나뒹굴었지만 아프다고 우는 대신 흙장난을 치며 낄낄거렸습니다. 우두머리는 달구를 무시하고 신발을 신은 채 툇마루로 올라가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방 안에 퀴퀴한 냄새가 훅 끼쳐 나왔습니다. 달구가 일부러 널어놓은 지저분한 옷가지와 땀냄새 밴 이불,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잡동사니들이 우두머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두머리는 코를 틀어주며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어우, 냄새 돼지우리도 이것보다 낫겠다. 이딴 곳에 귀한 마님이 숨어 있을 리가 없지. 하지만 우두머리는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며 괴짝 쪽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방 한가운데 떡하니 놓인 괴짝이 왠지 수상쩍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달구는 마당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괴짝 바로 아래 마님이 숨어 있는데 만약 저 괴짝을 치우고 장판을 들춘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달구는 손에 쥔 흙을 꽉 쥐며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 놈이 괴짝에 손을 대는 순간 달려가서 놈의 다리를 물어뜯어서라도 시간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달구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밥 줘, 밥 줘. 꿀꿀이 밥 줘. 노래는 떨리고 있었지만 다행히 우두머리에게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우두머리는 몽둥이 끝으로 괴짝을 툭툭 건드려 보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야, 이 괴짝 안에는 뭐가 들었냐? 혹시 훔친 물건이라도 숨겨놨냐? 우두머리가 괴짝 뚜껑을 열려 하자
달구는 안 돼, 내 보물이야, 만지지 마 하고 소리치며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달구는 우두머리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며 엉엉 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거기 돌멩이 있어요. 내 예쁜 돌멩이들 가져가지 마세요. 달구의 필사적인 연기에 우두머리는 짜증이 머리끝까지 난 듯 발길질을 했습니다. 에이, 더러운 놈, 저리 안 비켜. 돌멩이 따위 누가 가져간다고 난리야. 우두머리는 괴짝 뚜껑을 열어보려다 말고 달구의 난동에 질려버린 듯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괴짝 안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때 부엌을 뒤지던 부하가 뛰어나와 보고했습니다. 형님, 부엌에는 솥단지 하나랑 깨진 그릇밖에 없습니다. 쥐새끼도 없어요. 헛간을 뒤지던 놈도 고개를 저으며 나왔습니다. 여기도 없습니다. 땔감만 잔뜩 쌓여 있고 사람 숨을 공간은 안 보입니다. 우두머리는 툇마루에 서서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며 곰방대를 꺼내 물었습니다. 쳇 헛짚었나 보군. 이 상월짜기에 20대가 여기밖에 더 있겠냐마는 아무래도 다른 산으로 도망친 모양이다. 우두머리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마당에 있는 장독을 발로 차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된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달구는 내 된장 내 밥야 하며 깨진 항아리를 부여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한심해 보여 추격자들은 더 이상 달구를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두머리는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가자. 여기 있어봤자 냄새만 옮겠다. 아랫마을로 내려가서 주막이나 다시 뒤져보자. 그들은 침을 뱉고는 욕설을 내뱉으며 달구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달구는 대문 밖으로 그들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 때쯤 달구는 그제야 울음을 뚝 그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다리가 풀렸지만 서둘러 방문을 닫고 걸쇠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괴짝을 밀어내고 장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구덩이 속에서 마님은 입을 틀어막은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무사하다는 안도감에 달구를 보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구는 마님을 구덩이에서 꺼내주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님, 갔습니다. 놈들이 갔습니다요. 달구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고 얼굴에 묻은 숯검댕과 눈물 자국이 뒤섞여 엉망진창이었지만 마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듬직하고 고마운 얼굴로 보였습니다. 마님은 달구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바보인 줄만 알았던 이 사내가 기지를 발휘해 호랑이 굴에서 자신을 구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달구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놈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마을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올라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깨진 장독과 어지러진 집안 꼴을 수습하려면 한참이 걸릴 터였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아직 먹구름은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마님을 지켜내고 이 억울한 사연을 풀어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바보 달구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참혹했지만 달구의 오두막은 다행히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놈들이 발로 차서 깨뜨린 장독대에서는 구수한 된장 냄새가 진동을 했고 마당에는 놈들이 밟고 지나간 흙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어 달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구는 놈들이 완전히 산을 내려갔는지 몇 번이나 확인한 뒤에야 마당에 주저앉아 깨진 장독 조각을 하나둘 줍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담가주신 귀한 된장이었는데 이렇게 흙바닥에 쏟아진 것을 보니 속이 상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독 타령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서 숨죽이고 있을 마님이 걱정되어 달구는 서둘러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마님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요. 놈들은 그림자도 안 보입니다. 달구의 목소리에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마님이 파리한 얼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좁고 캄캄한 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 마님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지푸라기가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달구는 마님을 부축하여 툇마루에 앉히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시원한 물 한 사발을 떠왔습니다. 이거 좀 드시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십시오. 제가 지켜드린다고 했는데 이런 험한 꼴을 보게 해드려 면목이 없습니다. 달구는 고개를 푹 숙이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물 사발을 받아들고는 고개를 저으며 달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달구님. 달구님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놈들에게 끌려가 끔찍한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마님의 진심 어린 말에 달구는 쑥스러운 듯 빈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쏟아진 된장을 수습하고 어지럽혀진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비록 몸이 성치 않았지만 자신을 위해 애쓰는 달구를 돕고 싶어 소매를 걷어붙이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귀하게만 자란 마님이 흙마당을 쓰는 모습이 어설퍼 보였지만 달구는 그 모습이 그저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상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때쯤 갑자기 살인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구와 마님은 흠칫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놈들이 다시 돌아온 것일까? 긴장감이 다시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달구는 마님을 등 뒤로 숨기고 낫을 집어들며 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달구야 집에 있느냐? 아까 험한 놈들이 내 집 쪽으로 올라가던데 별일 없는 개냐? 그것은 바로 뒷산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칠성 아재와 마을 청년들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달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낫을 내려놓고 살인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재, 여긴 웬일이십니까요? 달구가 반갑게 맞이하자 사람들은 달구의 무사한 모습을 확인하고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아랫마을 주막에서 놈들이 내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떠들기에 우리가 놀라서 달려왔지 않느냐. 칠성 아재가 달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깨진 장독과 엉망이 된 마당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천하에 몹쓸 놈들 같으니라고. 힘없는 사람 집에서 행패를 부려도 유분수지.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달구를 위로했습니다. 그들은 달구가 걱정되어 감자며 옥수수 같은 먹거리를 싸들고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 뒤에서 웅크리고 있던 마님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마님에게 쏠렸습니다. 남루한 달구의 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품 있는 여인의 등장에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누구시냐? 놈들이 찾던 그 도망친 며느리가 맞는 개냐? 순식간에 분위기가 술렁거렸습니다. 달구는 당황하여 앞을 막아섰지만 마님은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놈들에게 쫓기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친 것입니다. 마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억울한 사연을 숨김없이 마을 사람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학대와 재산을 노리는 시댁 식구들의 만행, 그리고 살기 위해 눈보라치는 산을 넘어야 했던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듣는 마을 아낙네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사내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분개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짐승 같은 놈들이 다 있나. 여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칼을 들이대. 뒷산 할머니가 지팡이로 땅을 쿵쿵 내리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눈이 멀어 앞은 잘 안 보여도 사람 속은 훤히 보인다. 저 여인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한 점도 없어. 달구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구했구나. 그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님의 사연에 공감하며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산 아래쪽에서 횃불 무리가 빠르게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까 물러갔던 그 추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달구의 집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확인하러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이놈들 거기 다 모여 있었구나. 우리가 속을 줄 알았느냐. 우두머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관아 포졸 복장을 한 사내까지 대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여, 여자가 바로 우리가 찾던 도둑년이다. 당장 이리 내놓지 못해. 우두머리가 마님을 가리키며 윽박질렀습니다. 달구는 칠성 아재와 함께 마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가 도둑이란 말이냐. 남의 귀한 딸을 데려다가 재산 빼앗고 때린 놈들이 도둑이지 살려고 도망친 사람이 도둑이냐. 칠성 아재가 굵직한 목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우두머리는 마을 사람들이 합세하여 대항하자 잠시 멈칫했지만 곧 칼을 뽑아들고 위협했습니다. 이 촌놈들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관아의 일을 방해하면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칼날이 횃불빛을 받아 번뜩이자 마을 사람들은 겁을 먹고 주춤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뒷산 할머니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꼬부라진 허리에 지팡이를 짚은 노파였지만 그 기세는 천하장사보다 더 컸습니다. 할머니는 우두머리에 코앞까지 다가가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어디서 칼질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를 부려.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할머니의 일갈에 우두머리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우두머리가 뭐라 대꾸하려 하자 할머니는 말을 잘랐습니다. 내 나이 80평생 수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너희처럼 눈에 악귀가 씌인 놈들은 처음 본다. 저 여인이 도둑이라면 증거를 대라. 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족치려는 수작인 거 내가 모를 줄 아느냐. 할머니의 호통에 용기를 얻은 마을 청년들이 낙과 몽둥이를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래, 우리 마을에서는 억울한 사람 못 내준다. 다 덤벼라.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소리를 지르자 산 전체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우두머리와 부하들은 기가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칼을 들었다 해도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마을 사람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관아 포졸 복장을 한 사내도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실 진짜 포졸이 아니라 돈을 받고 매수된 가짜였기에 일이 커지면 자신이 먼저 다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마님은 마을 사람들의 등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면부지의 남인 자신을 위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저 때문에 여러분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달구가 뒤를 돌아보며 씩 웃었습니다. 마님, 이건 마님만의 일이 아닙니다요. 우리 마을에 자존심이 걸린 일입니다. 나쁜 놈들에게 굴복하면 우리는 평생 고개를 못 들고 삽니다. 달구의 말에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결국 우두머리는 칼을 거두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돌아섰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관의 정식으로 고발해서 너희 놈들을 모조리 오게 쳐넣을 테다. 그들은 험한 말을 내뱉으며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놈들의 횃불이 산 아래로 멀어지자 마당에는 와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달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긴장이 풀리고 고마운 마음이 북받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뒷산 할머니는 달구의 등을 두드려주며 웃었습니다. 장하다 우리 달구, 네가 사람 하나 살렸다. 마님은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마님을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은혜는 무슨,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이치지. 자, 날도 춥고 배도 고픈데 밥이나 먹자. 마을 안악들은 싸들고 온 찐 감자와 주먹밥을 꺼내놓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은 사람들은 감자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달구의 집 마당은 순식간에 잔치집처럼 변했습니다. 칠성 아재는 달구의 바보 연기, 무용담을 들으며 배꼽을 잡고 웃었고, 안악들은 마님의 손을 잡고 고생했다며 위로했습니다. 마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흙바닥에 앉아 거친 음식을 먹었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꿀맛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온기로 훈훈해진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달구는 입가에 묻은 감자 부스러기를 털어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달구야, 오늘 밤은 우리가 번갈아가며 보초를 서주마. 걱정 말고 푹 자거라. 칠성 아재가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마을 청년 몇 명이 남아 마당 입구를 지키기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횃불을 밝혀들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꼬불꼬불한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횃불 행렬이 마치 땅 위에 별자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달구와 마님은 그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비로소 편안한 마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은 아까의 소란으로 어수선했지만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마님은 달구에게 말했습니다. 달구님, 저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숨어만 있지 않고 제 권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마을 분들의 용기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달구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님.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요.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달구는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갈무리하며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깨진 장독부터 다시 묻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월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영원할 것만 같았던 상월짜기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산을 뒤덮었던 하얀 눈이 녹아내리자 그 자리에 졸졸졸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순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달구의 집 처마 밑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도 따스한 햇살에 녹아수정 같은 물방울이 되어 똑똑 떨어졌습니다. 달구는 마당에 나와 기지개를 켜며 지난 겨울에 험난했던 기억들도 저 눈 녹은 물처럼 흘러가기를 바랐습니다. 방 안에서 나온 마님은 이제 제법 건강을 회복하여 혈색이 돌아왔고 달구가 구해다 준 소박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기품은 여전했습니다. 마님은 마당 한 구석에 피어난 노란 산수유꽃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 모습이 봄 햇살보다 더 환하게 달구의 가슴을 비추었습니다. 마님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추격자들을 물리친 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내 자신의 억울함을 알릴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습니다. 그녀는 달구가 장터에서 구해온 종이와 붓으로 밤마다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은 관찰사에게 보내는 탄원서이자 자신의 친정아버지와 인연이 깊었던 한양의 고관에게 보내는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달구는 마님이 검은 먹물로 하얀 종이를 가득 채워나가는 것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옆에서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심지를 돋우어 주곤 했습니다. 달구님, 이 편지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달구님이 저를 눈 속에서 구해주셨듯이 이제는 제가 이 글로 달구님과 저의 앞길을 열겠습니다. 마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달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믿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달구는 마님의 편지를 품에 안고 읍내 관아로 향했습니다. 평생 산골 마을과 장터만 오가던 달구에게 관아 문턱을 넘는 일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품속에 있는 편지가 마님의 눈물과 한이 서린 것임을 알기에 주먹을 불끈 쥐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관아 앞을 지키던 포졸들이 남루한 차림에 달구를 막아섰지만 달구는 마님이 일러준 대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박진사 댁따님이 관찰사 나으리께 올리는 긴급한 서신입니다요. 만약 전하지 않아서 나중에 사단이 나면 당신들이 책임질 겁니까? 바보인 줄 알았던 달구의 입에서 서슬 퍼런 호통이 나오자 포졸들은 흠칫 놀라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달구는 무사히 민원실에 편지를 접수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심리길을 단숨에 달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달구가 편지를 전하고 온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 마을 어귀가 다시 한번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옷을 입은 깡패들이 아니라 관복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관아의 관리들과 포졸들이 줄을 지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맨 앞에는 암행어사라는 패를 찬 젊은 관리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등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덜컥 겁을 먹고 엎드렸지만 관리는 말에서 내려 정중하게 달구의 집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마님의 편지를 받고 한양에서 급파된 수사관들이었습니다. 마님의 친정아버지가 생전에 쌓아둔 덕망 덕분에 억울한 딸의 사연이 조정에까지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달구의 오두막 앞에 당도한 관리는 마님을 뵙고 정중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늦게 찾아와 송구합니다. 부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악독한 무리들을 처단하라는 어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날 이후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마님의 재산을 가로채고 폭력을 휘두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모조리 잡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써서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번에 내려온 관리는 대쪽 같은 성품이라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저지른 악행들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빼앗겼던 마님의 땅 문서와 재산들도 모두 되찾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제일처럼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아이고, 하늘이 무심치 않다더니 권선징악이 따로 없네. 뒷산 할머니는 달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달구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아서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마님은 다시 귀한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자신 같은 천한 나무꾼과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해졌습니다. 모든 일이 해결되고 마님이 떠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달구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마님이 타고 갈 가마가 들어올 길을 닦았습니다. 마음이 울적하여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고 방에서 나오자 달구는 눈이 부셔서 차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달구님, 마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달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이제 가실 때가 되었습니다요. 부디 가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달구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마님은 감에 오르지 않고 달구의 앞으로 다가와 그의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달구님, 제가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제 생명의 은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 여기 계신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달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의 눈에는 그윽한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화려한 도시도 가식적인 양반들의 세계도 싫습니다. 달구님과 함께 이 산골 마을에서 흙을 밟으며 살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달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늘 같은 마님이 자신 같은 바보 나무꾼과 함께 살겠다니 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마마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바보입니다요. 마님 같은 귀한 분을 고생시킬 수 없습니다. 달구가 손사래를 쳤지만 마님은 단호했습니다. 가진 것은 제가 많으니 상관없습니다. 배움은 제가 채워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달구님처럼 진실하고 착한 마음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마님의 진심에 감동한 달구는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경사났네, 경사났어 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마님은 되찾은 재산의 일부를 털어 달구의 오두막자리에 크고 튼튼한 기와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최고의 목수들을 불러오고 좋은 목재와 기와를 실어 날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집 짓는 일을 도왔습니다. 칠성 아재는 지게를 지고 흙을 날랐고 안악들은 일꾼들의 새참을 만들며 신바람을 냈습니다. 뚝딱뚝딱 망치질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치며 달구의 낡은 초가집은 하루가 다르게 웅장한 기와집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달구와 마님이 함께 쌓아 올리는 행복의 성이었습니다. 집이 완성되던 날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수십 장 깔리고 돼지 2마리를 잡아 솥뚜껑에 지글지글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마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고기와 술을 대접하며 그동안의 은혜에 보답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함께 돕고 살겠습니다. 마님이 술잔을 들어 올리자 마을 사람들도 환호하며 건배를 외쳤습니다. 달구는 생전 처음 입어보는 비단 마고자 차림으로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옷이 날개라더니 훤칠한 덩치 덕분에 제법 대감님 태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달구대감 이제 바보 달구가 아니라 달구대감일세 하며 농담을 던졌고 달구는 얼굴이 빨개져서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기와집의 둥근 지붕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달구와 마님은 퇴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님의 무릎에는 달구가 선물했던 옥으로 만든 나비 놀이개가 다시 예쁘게 달려 있었습니다. 달구님, 저 눈 덮인 산에서 저를 업고 내려오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마님이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예, 기억합니다요. 어찌 잊겠습니까? 제 등이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요. 달구의 엉뚱한 대답에 마님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달구는 마님의 웃는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바보 나무꾼에게 정말로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구나. 평생 착하게 살았더니 부처님이 상을 주셨나 보다. 세월이 흘러 산골 마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달구와 마님을 쏙 빼닮은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다니고 달구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닌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자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으며 살았습니다. 마님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며 덕을 베풀었습니다. 뒷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두 사람이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렀고 마을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달군의 기와집은 언제나 대문이 활짝 열려 있어 지나가는 과객이나 배고픈 이들이 마음 편히 쉬어가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착한 달구가 복을 받았다고 말이죠. 하지만 달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어 주었음을 말입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달구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는 손자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창밖에는 옛날 그날처럼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지만 방 안은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장작 타는 소리가 타닥타닥 정겹게 들려오고 곁에는 평생의 반려자가 된 마님이 바느질을 하며 미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눈바람 냄새 대신 구수한 숭늉 냄새와 사람 사는 따뜻한 냄새가 코끝에 머물렀습니다. 폭력을 피해 도망친 여인을 구한 바보 나무꾼의 이야기는 이렇게 긴 세월을 넘어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오늘 밤 여러분의 귓께도 따스한 위로를 전하며 머물고 있습니다.